사위가 출장을 떠난 지 불과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펑펑 운 듯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와 제게 겨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새아빠가 무서워요. 저희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제게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사위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늘 다니던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저희 집에서 골목 3개쯤 떨어진 딸 서연이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의 집 나무 대문을 밀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위인 강민혁이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의 머리를 완벽하게 빗어 넘긴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검은색 여행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요. 그는 저를 보더니 제가 한 번도 진심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집 좀 부탁드리고요. 요 며칠 유나 좀 챙겨주세요. 출장 때문에 나가봐야 해서요. 돌아오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의 조급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고 서연이는 자기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제 어린 손녀 유나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유나는 이제 겨우 10살이고 서연이와 첫 남편이었던 성훈이의 딸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면 매일 그랬듯 일찍 학교에 갔을 겁니다. 저는 유나에게 뭘 먹여야 할지 몇 가지 물어보고 이 기회에 서연이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서방은 시계를 곁눈질하며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가방 끄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까지 그를 배웅했고 택시가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머릿속에 바보 같은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집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접시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빨래 바구니에는 유나의 티셔츠 몇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부 모아 세탁기에 넣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오쯤 되어 저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아이. 학교에서 유나를 데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젊은 시절이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나의 말이 줄고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크고 있거나 아직 강서방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생물학적 아빠인 성훈이를 여전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비록 그가 더 이상 서연이와 유나의 삶에 자주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제 천 가방을 들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은 부모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마치 참새 때의 지저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문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물결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께 성적표를 자랑하며 뛰고 점프하고 신나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파 너머를 보려고 발끝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이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진 듯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움찔하며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거의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었는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늘 짓던 천진난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지친 표정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우리 강아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잡힌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텅 빈 눈빛을 보고는 질문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는 제게 바싹 붙어 앉아 책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모든 말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스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기만 했습니다. 제 안의 불안감은 가슴 위에 놓인 무거운 돌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이네 집문이 우리 뒤로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는 소리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하루의 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아이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유나는 책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들 생각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식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 세상의 무게를 작은 어깨에 짊어진 듯 바닥만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아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누가 속상하게 했어? 저는 늘 짓던 제 표정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길 바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책가방 끈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채근하고 싶었지만 빨갛게 부은 아이의 눈을 보고는 참았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치 아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진 것처럼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떨기 시작했고 흐느낌 사이로 간신히 끊어지는 몇 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새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을 꿰뚫어 저를 얼어붙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새아빠? 강서방 말하는 거니? 뭐가 무서운데? 말해봐, 우리 아가.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유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할머니, 제발요. 아이는 제게 힘껏 매달려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블라우스 위로 아이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팔로 감쌌지만 제 자신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 제가 서연이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자. 유나에게 괜찮은 새아빠가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남자. 믿을 수 없었지만 유나의 눈에 서린 공포는 10살짜리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
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곧 마주해야 할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골목 3개쯤 떨어진 저희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무거운 책가방을 든 채 서연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발을 끌며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주기 위해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해 낡은 나무 대문이 닫혔을 때 저는 마침내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작지만 아늑하고 제 남편 철민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유나를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렴. 우리 아가. 물 한 잔 갖다 줄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책가방을 놓지 않고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여기는 너랑 나밖에 없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책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고 낡은 검은색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값싼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런 녹음기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마치 다른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가락으로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하는 소음이 들리고 문이 열리는 듯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톤의 강민혁의 낮고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아빠 왔다. 녹음기 속 유나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새아빠, 무서워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처럼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널 버릴 거야. 엄마 슬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유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제 마음을 갈갈이 찢는 아주 약한 신음이었습니다. 그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부드럽지만 거짓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착하게 굴어야지. 저항하지 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될 거고 넌 엄마를 잃게 될 거야. 다음 소리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였고 이어서 공포에 찬 유나의 억눌린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싫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 널 미워할 거야. 네가 나쁜 아이라고 할 거라고. 방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듯이 차올랐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탁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들썩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저를 만져요. 할머니, 자꾸 간지러운 곳을 만지려고 해요.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여러 번 말했는데 믿어주지 않았어요. 거짓말한다고 오히려 혼내셨어요. 저는 아이를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아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동안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 소리, 그 목소리를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칼날이 되어 연달아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블라우스를 꽉 쥔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위로했지만 저 자신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제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강민혁,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서연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유나, 제 작은 손녀는 가장 안전해야 할 바로 그 집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손수건을 주어 얼굴을 닦게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닭곰탕 한 그릇을 데워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조금 먹으렴. 할머니랑 이야기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더 바싹 기댔습니다. 마치 거기서만 안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드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 그리고 마지막 증거인 양녹음기를 여전히 꼭 쥔 작은 손.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진 유나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그 순간부터 저와 아이의 삶은 다시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제 작은 집은 벽시계의 규칙적인 똑딱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잠자리는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 제 품에 안겨 동화를 들려달라고 조르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순수한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부어오른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바위로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딸 서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도록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리기만 하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옆에 내려놓자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일에, 큰 프로젝트에, 강민혁 옆에서 행복하다고 믿는 삶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자신의 피부치인 유나가 바로 그 집 안에서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밤 10시쯤 유나가 벌떡 일어나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떨리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꽉 붙잡으며 힘껏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기운이 다 빠진 듯 약했습니다. 새아빠가 돌아와서 제가 할머니한테 다 말했다는 걸 알면 저 혼낼 거예요. 이제 저 어떻게 해요, 할머니? 유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들끓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더 이상 널 다치게 할 권리는 없어. 약속할게. 저는 유나를 일으켜 앉히고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녹음기가 여전히 조용하고 차가운 증인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유나의 고통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 철민 씨가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낡은 쇠상자를 찾았습니다. 녹음기를 그 안에 넣고 낡고 녹슨 열쇠로 잠갔습니다. 보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증거는 안전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조금 덜 두려워 보였지만 여전히 제가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제게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오후에 남았던 닭곰탕을 데워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유나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먹으렴, 유나야.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려면 힘이 있어야 해.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자마자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아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이 메어 저 역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아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더 일찍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아직도 제가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낡은 잠옷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철민 씨와 제가 수많은 밤을 함께 잤던 낡은 나무 침대에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제가 서연이에게 어릴 때 불러주곤 했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유나의 숨소리는 점점 평온해졌지만 저는 그 잠이 아이가 품고 있는 악몽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도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옛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너무나 선했던 남편 철민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막 성훈이와 결혼했습니다. 성훈이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으로 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연이는 소박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성훈이는 하객들 앞에서 서연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생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을 비추는 한 줄기 햇살처럼요. 처음 아이를 안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작고 제 품에 안겨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 철민 씨는 마당에서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손녀딸 가지고 놀나무 인형 하나 만들어줘야겠어. 그리고는 정성껏 나무를 깎아 예쁜 인형들을 만들었고 유나가 그 선물을 꼭 쥐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후면 성훈이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딸을 안고 뺨에 뽀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마치 햇살을 쬐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제 남편 철민 씨가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그를 제게서 앗아갔고 이 작은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의사가 저를 응급실로 불러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철민 씨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선한 얼굴은 이제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울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그가 늘 앉던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웃음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제 외로움의 나날을 새는 듯한 시계에 똑딱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도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저는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눈에 깃든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성훈이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큰 수익을 약속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유나가 잠든 후 성훈이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마당에서 저와 함께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 제 아내와 딸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서연이와 유나에게 더 큰 집을 사줄 겁니다. 걱정 없는 삶을요. 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젊었고 야망으로 가득 찼으며 아마도 가장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를 탓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불과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성훈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이 폭풍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성훈이가 낙천적인 청년에서 늘 무거운 표정을 짓는 과묵한 남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마당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들고 빨개진 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겨우 4살이었던 유나가 그에게 달려가 마치 그를 위로하려는 듯 순진한 미소로 들꽃 한 송이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훈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힘껏 껴안았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이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성훈이가 절망에 빠져드는 동안 온 가족을 짊어지려 애쓰는 제 딸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훈이가 서연이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랑 유나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성훈이를 껴안고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지 마,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성훈이는 고통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난 내게 자격이 없어, 서연아. 너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유나는 엄마가 울고 아빠가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하는 것을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심장이 산산조각 난 채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훈이를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떠나는 것은 서연이와 유나를 빚의 무게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유나를 껴안고 우는 제 딸을 보며 모든 것이 실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성훈이는 서연이와 유나의 마음 한 조각을 가지고 떠났고 저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채권자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성훈이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일만이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는 월급이 올랐고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철민 씨와 저의 추억으로 가득 찬 이 집을 떠나 유나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아파트를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지했지만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를 덜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저와 함께 보내기 위해 데려올 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나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았고 제게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나랑 놀러 올 거예요? 저는 그저 아이를 안아주며 아빠가 바쁘지만 곧 보러 올 거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훈이는 그 몇 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나타나 서연이와 유나를 괴롭힐까봐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유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길모퉁이에 서서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사랑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를 부르고 싶었고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멈췄습니다.
성훈이가 떠난 후 몇 년 동안 저는 서연이가 폭풍 속에서 자라려는 나무처럼 일어서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설계도와 계약서만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건축사무소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일에 피신했습니다. 서연이는 빠르게 승진하여 평범한 직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상사들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겨우 30을 넘겼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단지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유나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고 그녀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새로운 가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늦게 오는 날이면 유나를 돌보기 위해 여전히 그녀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제 손녀 유나는 이미 더 컸지만 여전히 저를 안고 학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감수성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무 바빠서 딸과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었고 저는 유나가 자기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할아버지 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을 보상하려 했지만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나는 서연이가 없을 때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그의 이야기를 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어둠 끝에 빛을 찾은 것처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파티에서 만났어요. 서연이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는 성숙하고 아주 교양 있는 남자예요. 대화도 아주 즐거워요. 재무팀에서 일하는데 모두 그를 아주 좋아해요. 저는 그녀를 위해 행복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성훈이와의 모든 고통 후에 저는 단지 서연이뿐만 아니라 유나에게도 정말 좋은 사람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민혁은 서연이네 집에서 꾸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신선한 과일 바구니나 아이스크림, 인형, 색칠 공부책 같은 작은 선물을 유나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강민혁이 유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아이를 웃게 하려고 항상 농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을 때 그가 마당에 전구를 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집 수리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 태도는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어쩌면 서연이가 마침내 가족을 걱정해주는 남자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요. 처음에는 유나가 강민혁에게 낯을 가렸습니다. 제 뒤에 숨곤 했고 그가 선물을 줄 때면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제 앞에서는 유나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번은 강민혁이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쪽 구석에 앉아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나가 새아빠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직 진짜 아빠인 성훈이를 많이 그리워했으니까요. 성훈이가 가끔 유나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면 아이는 작은 새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신나게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훈이를 잊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민혁이 그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이와 강민혁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유나는 파스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교회에서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예뻤지만 그 눈빛에는 마치 엄마를 기쁘게 하려는 듯한 약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연이는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성훈이와 결혼했던 날만큼이나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제 딸에게, 유나에게, 우리 온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요. 교양 있는 태도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닌 강민혁은 서연이와 그녀의 딸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를 믿게 했습니다. 결혼 후 강민혁은 서연이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자주 저희 집에 들러 인사했으며 심지어 항상 삐걱거리던 서연이네 부엌의 나무 문도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세심하고 배려심 깊다고 보았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강민혁이 제가 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며 고향에서 사왔다고 꿀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장모님. 그는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민혁은 정말 좋은 남자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일찍 나가서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기 시작했고 유나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외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많아. 유나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낮 동안 와서 좀 돌봐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유나 돌볼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지만 유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아무리 강해도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연이네 집에 가서 유나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서 점심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밤에는 유나와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아이가 날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유나가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을 눈치챘고 제가 강민혁을 언급할 때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새아빠랑 재미있게 지내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목이 메었지만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강민혁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서일 거라고, 특히 아직 성훈이를 많이 그리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은 따가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각각의 차가운 단어, 유나의 각각의 흐느낌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손녀 옆에 누워 불안한 잠에 빠진 그녀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녹음기는 제 낡은 청가방 안에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교실에 들여보내고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낮아진 채 천천히 걸어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잘 지내, 우리 아가. 저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돌아섰고 오늘 바로 서연이와 마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남은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서연이는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집에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천 가방을 꼭 쥔 채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다크서클이 짙고 지쳐 보였습니다. 서둘러 하이힐을 벗고 소파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피곤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유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책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하는 소음이 들리고 이어서 강민혁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아빠 왔다. 유나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녹음에서 응답했습니다. 새아빠, 무서워요. 그리고 위협적인 강민혁의 목소리,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널 버릴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저뿐만 아니라 서연이에게도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은 채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그것을 내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꾸며낸 거야. 유나야, 너 새아빠 미워해서 이런 거 다 꾸며낸 거지.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칠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소리쳤습니다. 강서방 목소리인 거 안 들려? 애는 10살이야. 어떻게 이런 걸 꾸며내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가리키며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설명해봐. 어떻게 애가 이런 걸 녹음할 줄 알겠어? 유나는 항상 성훈 씨랑 가고 싶어 했잖아. 분명 그 사람이 시켰을 거야. 성훈 씨는 강서방을 질투해 이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고. 내가 강서방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성훈 씨는 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 험담을 했어. 저는 얼어붙어서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강서방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분노에 차서 강민혁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훈이가 전화해서 강민혁의 옛 직장 동료가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며 어두운 과거가 있다고 경고했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훈 씨는 내가 다시 행복을 찾은 걸 질투하는 거야.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을 망치고 싶어서 유나를 이용해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유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말했잖아요, 할머니. 유나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절대로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울음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팔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힘껏 껴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서연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선으로 그녀의 맹목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것처럼요. 서연이는 손을 떨며 벌떡 일어나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성훈 씨 짓이야. 그는 항상 유나를 나한테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어. 강서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넌 눈이 멀어서
내 딸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니? 그 충격음이 방을 울리며 그녀를 떨게 했습니다. 분위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오직 유나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작지만 도움을 청하는 애원처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고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함께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제 딸,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이가 이제 자기 딸 대신 한 남자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잘 들어, 서연아.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꾸며낸 게 아니야. 진실이야. 유나의 고통이라고. 네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아이를 지킬 거야.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미약한 온기는 제가 단 한순간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연인의 집 부엌 큰 공기가 짙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논쟁이 끝난 후 서연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마치 분노나 자신의 혼란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나 옆에 앉아 제 손 아래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아직 떨리는 것을 느끼며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유나의 흐느낌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고 고통과 분노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유나의 부은 눈을 보며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우리 아가. 그 녹음기는 어디서 났니? 저는 아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진실을 제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알아야 했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책가방 끈을 만지작거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져 마치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빠를 만났을 때 제가 울고 있었어요. 새아빠가 저를 많이 혼내고 무섭다고만 말했어요. 아빠는 더 묻지 않고 그냥 이 작은 걸 주셨어요. 언젠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 하셨어요. 유나의 말은 제게 망치질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머리가 핑 돌며 얼어붙었습니다. 멀어졌던 아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고통받았던 성훈이가 딸에게 자신을 지킬 도구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통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훈이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딸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분노를 터뜨리려는 듯 거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거봐요. 성훈 씨가 다 꾸며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가족을 망치고 싶었던 거라고요. 서연이의 눈은 분노로 빛났고 마치 모든 것의 원흉인 양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겁에 질린 유나는 제 블라우스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꾸며내라고 하지 않았어. 아이는 울음으로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녹음한 거야. 더 이상 새아빠가 나한테 그러는 거 싫었어.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할머니. 그 할머니라는 말은 제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애원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팔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더 힘껏 껴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유나야.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널 믿어.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서연이 쪽으로 돌아섰고 제 안에 분노가 불길처럼 폭발했습니다. 서연아, 기계가 녹음한 거 안 들려? 저는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가리키며 거의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잖아? 어떤 아이가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겠어? 10살짜리 유나가 강서방을 해치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꾸며냈다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저를 갈갈이 찢는 분노와 고통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자기 피부치 대신 한 남자의 편을 들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나무에 밟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껏 쥐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다 성훈 씨 탓이야. 분명 그 사람이 다 말하라고 가르쳤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보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맹목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저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에 고통이 보이지 않아? 녹음 속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건 연기가 아니야, 진실이라고. 유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날 믿지 않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는 새아빠만 믿잖아. 한 번도 날 믿어준 적이 없어. 엄마 미워. 그 말은 서연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칼날 같았습니다.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는 모든 힘이 빠진 듯 제 팔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이를 붙잡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아가, 정신 차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손을 떨며 얼어붙었고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빨갰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녀는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저는 부엌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넌 강서방을 믿기로 선택했어. 유나의 애원 대신 내 자존심을 선택했어.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약한 숨결을 느끼며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유나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가방에서 낡은 알코올 병을 찾아 관자놀이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강한 냄새가 퍼졌고 저는 그것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눈꺼풀이 움직이고 열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두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블라우스를 붙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우리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저는 창백하게 질려 손을 떨며 서 있는 제 딸, 서연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유나를 지키지 않을 거면 내가 할 거야.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엄마 자격이 없어. 제 말은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 팔 안에서 떨고 있는 유나를 보며 그녀의 맹목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섰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저는 그냥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체면? 내 자존심이 내 딸의 생명과 명예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너에게 애원했어. 몇 번이나 말했지. 하지만 넌 강서방을 믿기로 선택했어. 내 행복해 보이는 겉모습을 내 피부치 대신 선택했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의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거기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철민 씨를 잃었고 가족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유나가 단 1초라도
더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전화를 꺼내 성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반대편에서 걱정스러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이네 집으로 와. 아주 심각한 일이야. 유나랑 관련된 일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슴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훈이는 비록 멀어졌지만 여전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성훈이가 문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어떤 것이든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팔 아래에는 서류철을 끼고 있었지만 제 눈길을 가장 끈 것은 마치 이미 끔찍한 일을 예감한 듯한 억눌린 고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성훈이를 보자마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이건 더 이상 당신 일이 아니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듯 그의 앞에 섰습니다. 성훈이는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유나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난 내 딸을 지킬 권리가 있어. 한 번 놓아주는 실수를 했지만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서연이가 아니라 유나를 아프게 한 모든 것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분노와 고통으로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팔에서 벗어나 성훈이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다시는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아. 엄마 미워. 새아빠 미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훈이는 아이를 힘껏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유나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해줄게. 저는 거기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유나가 피난처를 찾았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부서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팠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혁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은 혼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나 서연이 쪽으로 돌아서서 무언가를 부술듯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서연아, 나는 유나한테 등을 돌린 적은 없어. 당신은 애를 괴물 손에 맡겨뒀다고. 성훈이의 말은 서연이의 뺨을 직접 때리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성훈이에게서 떨어져 빨개진 눈으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랫동안 참았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엄마가 없을 때, 그 사람이랑 나만 있을 때 여러 번이었어.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말했어. 믿어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엄마는 나를 혼내기만 하고 내가 새아빠를 미워해서 거짓말한다고만 했잖아.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유나의 말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홍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팔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도 빨갰습니다. 마치 강민혁을 찾아 나서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나쁜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맹목을 이겨낸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서서 눈을 마주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 대신 한 남자를 미끼로 선택했어. 그게 가장 큰 죄야. 오늘 유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제 말은 무자비한 도끼질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유나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흐느꼈지만 저는 그저 거기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유나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은이는 유나를 안아들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저는 진실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지켜보았습니다. 방은 얼어붙은 듯했고 오직 서연이의 울음소리, 성훈이의 속삭임, 그리고 제 심장의 고통스러운 박동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검사를 받아야 해.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서연이는 그저 후회로 가득 찬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를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성훈이에게 꼭 안겨 눈을 감고 아빠의 셔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앞좌석에 조용히 앉아 손을 꽉 맞잡고 창밖으로 멍하니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위로의 말로는 아이가 겪은 고통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아 응급실에서 젊은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는 메모를 하며 유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마치 누구든 자신을 만질까 두려운 듯 성훈이 뒤에 숨어 주위를 둘러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유나야,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성훈이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성훈이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앉아서 어깨를 떨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의 말은 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칼날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성훈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갰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유나야. 그녀는 마치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맹목을 짓밟은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물었고 저는 주저없이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더 빨리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그는 우리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당국에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병원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묵은 커피와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한여경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유나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나는 가기 전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을게, 유나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훈이, 서연이, 그리고 저는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빨개진 눈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끔찍한 녹음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성훈이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나에게 녹음기를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물실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을 때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한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자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더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남자, 강민혁이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서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 거지. 그녀는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나가 안전하고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민혁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즉시 그날 밤 공항에서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서연이네 집 밖에 순찰차를 배치했습니다. 아주 늦은 밤, 우리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마에는 여전히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빨개진 눈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이를 보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성훈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 마치 시선을 떼면 아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지만 저는 그녀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접시를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쪽으로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유나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아주고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과는 유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저는 제 고통을 숨기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나의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밤 11시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낮고 남성적인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정숙 어머님, 방금 공항에서 강민혁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지만 심장은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깊이 잠든 유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덮어주고 옆에 앉아 안도감과 무거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지만 유나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판결 하나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에 대한 소식은 아침 뉴스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제가 알던 교양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SNS는 분노의 게시물과 윤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양복 입은 악마라고 불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한때 그에게 가졌던 신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만족감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민혁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윤아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은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강민혁이 주황색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시선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서연이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그저 죄책감에 쌓인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 감정이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아를 위한 날이었고 저는 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윤아는 그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녹음과 의사의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강민혁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분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의사의 보고서는 제가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자신의 맹목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법정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혁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법정을 나설 때 밖의 군중은 그에게 계란과 썩은 채소, 심지어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 이 악마야. 저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민혁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윤아가 겪었던 어두운 날들을 지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재판 후 서연이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눈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심지어 길에서 그녀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평생 이웃이었던 최 여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딸을 믿지 않고 그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저는 서연이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맹목의 희생자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치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인 양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한 번은 그녀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직 시간과 그녀의 행동만이 그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아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철민 씨가 죽은 후 너무나 텅 비었던 제 작은 집은 이제 아이의 목소리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안전한 공간,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 한 심리 상담사가 저에게 연락해 윤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여전히 기꺼이 돕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조금씩 윤아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갔고 저는 아이의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했지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훌륭했습니다. 아이를 격려하고 윤아야, 너는 아주 강해나 힘내.
우리가 여기 있어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적힌 종이꽃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유나가 그런 꽃을 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아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햇살이 아이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는 모든 빚을 갚은 후 자주 유나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를 공원에 데려가고 우리는 웃음 가득한 소박한 식사를 함께 요리했습니다. 유나는 예전처럼 아빠에게 꼭 붙어 새 선생님이나 옆자리에 앉은 아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예전 행복의 한 조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과묵하고 후회에 찬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다시는 유나가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서연이는 조용히 일하러 가고 주말에는 유나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고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내성적이었고 엄마를 볼 때면 그 시선에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가져와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널 위해 만들었어. 먹어볼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조각을 들고 천천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엄마를 완전히 피하지는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 앉아 유나가 작은 새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평화를 느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목소리를 믿을 때만이 진정으로 아이를 어둠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유나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 속에 아이가 가라앉게 내버려 둘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며 제가 아이에게, 철민 씨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멀더라도 저는 항상 여기에서 유나를 지켜 아이가 다시 삶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고통에서 분노까지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며 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아이의 목소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의 두려움, 눈물, 그리고 애원은 어른들을 귀찮게 하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손녀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맹목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새아빠라는 가면을 쓴 그 악마는 법 앞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이나 평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혁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일한 결말은 사회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이들의 영원한 경멸뿐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집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시며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마지막 화면에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